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꽃 같은 색채와 격정적인 붓질로 프랑스 낭만주의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화가 유진 들라크루아의 삶과 작품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낭만주의 미술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거친 색채, 힘찬 붓질, 그리고 캔버스 위에서 튀어나올 듯한 감정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낸 이름이 있다면 바로 유진 들라크루아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찬사를 받는 낭만주의 화가가 되기까지의 그의 여정은 화려함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약함과 연약한 시작 속에서 시작이 되었죠. 유진 들라크루아는 1798년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잦아들고 불안한 평온이 찾아오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샤를 들라크루아는 중요한 정부 직책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 빅투르아르는 문화와 교양이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과 함께 평생 그를 따라다닌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아버지가 사실은 강력한 외교관 샤를 모리스 탈레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탈레랑은 들라크루아의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였고 일부 사람들은 단순한 가족, 친구 이상의 관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들라크루아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의 유진은 허약했습니다. 몸이 약했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 연약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고생하는 동안 마음은 날카롭고 호기심 많으며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책과 이야기 그리고 눈앞의 시각적 세계를 사랑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약함 덕분에 내 안을 들여다보고 사상과 이미지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당시 최고 학교 중에 하나였던 파리 루이르 그랑리세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성을 키우는 동시에 문학과 음악, 미술에 대한 감각도 발전시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던 일부 화가들과는 달리 들라크루아는 서서히 자신의 길을 발견합니다. 1815년 유진은 프랑스 공식 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전통의 중심이었고 옛 거장들의 기법, 세심한 드로잉, 수십 년간 프랑스 미술을 지배해온 고전적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이 훈련을 흡수했지만 결코 완전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초기 가장 중요한 멘토는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이었습니다. 게랭은 또 다른 젊은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도 가르쳤던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게랭의 지도 아래 들라크루아는 교율과 기법을 배웠습니다. 1820년대 초반은 시행착오의 시간이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스케치북을 인물, 신화적 장면, 옛 그림 연구로 채웠습니다. 그는 해부학과 원근법, 빛과 그림자의 균형과 씨름했죠. 건강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완강한 끈기로 작업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유명한 화가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고군분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첫 진정한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1822년 들라크루아는 지옥 속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를 파리 살롱에 출품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인물 단테와 그의 안내자
베르길리우스가 지하 세계의 어두운 물살을 가로지릅니다. 그 주위를 몸부림치는 저주받은 영혼들, 벌거벗고 고통에 신음하며 필사적으로 배를 붙잡고 얼굴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고 극적이며 강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질서정연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달랐습니다. 거칠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경악하며 반대했지만 다른 이들은 새로운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예술가의 등장이었습니다. 1820년대 파리의 미술계는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붓과 캔버스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프랑스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서, 전통, 그리고 명료함을 갈망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열정, 드라마, 상상력의 자유를 갈망했죠. 그리고 이 뜨거운 시대 한가운데 젊은 유진 들라크루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신고전주의 화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글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정교하며 차분하고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세밀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앵그르는 안정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대표했습니다. 반면 들라크루아는 피가 끓는 젊은 화가였습니다. 앵그르가 선을 사랑했다면 들라크루아는 색을 사랑했습니다. 앵그르가 조화를 추구했다면 들라크루아는 폭풍과 혼돈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비평가, 예술가, 관객들은 마치 프랑스가 선택해야 하는 듯 비교했습니다. 질서와 열정,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하지만 들라크루아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천재 테오도로 제리코의 그림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리코는 이미 1819년 메두사의 뗏목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리코의 대담함은 들라크루아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1824년 들라크루아는 키오스의 학살을 그렸습니다. 그리스 독립전쟁 중 오스만 군대에게 고통받는 민간인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어떤 비평가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혼란스럽다고 비난을 했고 다른 이들은 숨막히도록 강렬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낭만주의가 프랑스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27년 그는 또 다른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입니다. 바이런의 희곡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한층 더 극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침대 위에 누운 아시리아 왕 사르다나 팔루스, 그 주위에서 벌어지는 혼돈과 학살, 여인, 하인, 심지어 말까지 죽어 있습니다. 왕은 침착하게 관망하며 절망 속에서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관객은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는 외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들라크루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타락과 절망, 파괴라는 감정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과 맞닿은 문인들과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바이런과 괴테의 시를 존경했고 낭만적 드라마를 쓰던 빅토르 위고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우정들은 그에게 미술이 단순한 형태를 넘어 시대의 영혼을 담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830년 7월의 파리. 도시는 총성과 종소리 그리고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사흘 동안 거리에는 바리케이트가 세워지고 삼색기가 다시 휘날리며 부르봉 왕 샤를 10세는 폐위됩니다. 이것이 바로 7월 혁명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직접 바리케이트 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전투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날의 에너지, 혼돈, 그리고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의 이름은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게 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상반신이 드러난 채 프랑스 국기를 한 손에 머스킷 소총을 다른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자유, 즉 리베르테입니다. 주변에는 학생, 노동자, 아이들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전투의 연기에 파리 시내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1831년 작품을 공개했을 때 관객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프랑스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칭송했고, 다른 이는 너무 정치적이고 폭력적이며 너무나 생생해서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정부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7월 왕정이 갓 수립된 상태였기에 루이 필리포 왕은 이런 이미지가 또 다른 소요를 불러일으킬까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작품을 구입했지만 곧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관실에 숨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리베르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혁명의 가장 강력한 시각적 표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예술이 감정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자유의 여신은 실제 인물일까요? 상상의 존재일까요?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일부는 들라크루아가 마리안, 프랑스의 상징적 여성상을 참고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파리 거리에서 만난 실제 여성을 모델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실제와 상징, 육체와 알레고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존재. 들라크루아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정체가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이자 투쟁이며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우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녀를 위해 그림을 그릴 것이다. 1830년대 동안 그는 정치적 격변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혁명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검열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단체에 완전히 동조하지도 않았고 직접 정치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전쟁터는 캔버스였고 무기는 색채였습니다. 1830년대 초 파리에는 아직 혁명의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총선과 연기의 흔적이 도시를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라크루아에게 새로운 모험이 다가옵니다. 그는 정치와 바리케이트에서 잠시 벗어나 사막과 궁전, 눈부신 색채가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떠납니다. 1832년 1월 들라크루아는 프랑스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모로코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스페인을 지나 바다를 건너고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는 외교관도 군인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가 단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선택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회다. 모로코에 도착한 순간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눈부셨습니다. 태양은 밝고 그림자는 선명하며 사람들의 화려한 옷과 하얀 벽, 일상의 리듬,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스케치북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을 탄 남자들, 베일을 쓴 여성들, 활기찬 시장, 이슬람 건축물까지.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흰색은 더 밝고 빨강은 더 빛나며 파랑은 더 강렬하다. 회색빛 딸이 하늘에 익숙했던 그에게 모로코는 눈부신 계시였습니다. 그가 특히 매료된 것은 시간의 감각이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마치 호메로스 시대, 성경 속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고대 서사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창을 든 전사, 낙타의 카라반, 양떼를 인도하는 목동. 들라크루아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국적 풍경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뿌리를 다시 발견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슬람 건축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양, 타일 벽, 빛과 그림자가 가득한 모스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들라크루아에게 모로코는 기둥과 조각이 아닌 패턴과 색채 그리고 분위기로 이루어진 새로운 아름다움의 세계였습니다. 1834년 그는 알제리 여인들을 완성합니다. 3명의 여성이 화려하게 장식된 실내에 앉아있고 또 다른 여성이 그림자 속에 서 있습니다. 장면은 고요하지만 신비와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옷감은 빛나고 색채는 눈부시며 여성들은 현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관객들은 매혹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관능적이라 느꼈고 다른 이는 세부와 분위기를 찬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라크루아가 책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본 중동의 세계를 프랑스 회화에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그는 또한 동물, 특히 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로코에서 그는 말들을 끊임없이 스케치했습니다. 질주하는 말, 재갈을 물고 뒷발을 드는 말. 들라크루아에게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힘과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후에 그의 사자, 사냥, 호랑이 공격 등의 작품에도 모로코에서 얻은 에너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모로코의 여행은 그에게 새로운 색채 팔레트를 선물했습니다. 색은 선명해지고 대비는 더 강렬해졌으며 분놀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형태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의 떨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후 인상주의 화가들, 모네, 르누아르, 세잔과 같은 이 화가들이 들라크루아의 모로코 작품에서 현대 색채의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라크루아는 깊이 관찰했고 존중했으며 진실되게 포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모로코 문화의 존엄, 일상의 조화, 의식의 아름다움이 자주 등장합니다. 당대의 다른 화가들이 상상 속 동양을 그렸다면 들라크루아는 직접 보고 경험한 동양을 그렸습니다. 1830년에서 40년대 동안 그의 캔버스는 점점 더 크고 대담해졌습니다. 동양의 주제뿐만 아니라 문학, 신화, 성경의 주제를 결합한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1840년대 후반 그는 더 이상 파리 살롱의 스캔들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장, 국가와 전 세계의 작품을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진 들라크루아는 더 이상 젊은 반항아가 아닌 미술계의 거장이 되었고 존경을 받으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프랑스 회화의 거대한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함께 어우러진 성숙기였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신화의 세계에도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눈부신 신화 작품 중 하나는 아이를 죽이려는 메데아입니다. 메데아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아주 복잡하고도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콜키스 왕 아이에테스의 딸로 마법의 힘을 가진 강력한 여성이었습니다. 영웅 제이슨이 아르고호 원정대와 함께 황금 양털을 찾으러 왔을 때 메데아는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제이슨을 돕습니다. 마법과 지혜를 써서 제이슨이 괴물과 시험을 이기게 하고 결국 황금 양털을 얻게 하죠. 두 사람은 함께 도망치며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제이슨은 메데아를 버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코린토스의 공주 클라우케와 결혼하려 합니다. 배신당한 메데아는 깊은 분노와 절망에 빠집니다. 메데아는 새 신부 클라우케에게 동이 묻은 옷을 선물하며 그녀와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복수는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에게 가장 고통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직접 살해한 뒤 아테네로 도망칩니다. 로마 시대와 고대 연극에서 이미 유명했던 주제를 들라크루아는 극적인 감정과 폭발적인 색채로 재해석하여 그렸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사랑과 배신, 복수와 광기가 뒤섞인 메데아의 신화로 서양 미술과 문학에서 가장 비극적인 여성상의 상징처럼 다루어집니다. 그림에서는 막 행동에 옮기기 직전에 긴장된 순간을 포착합니다. 메데아는 광기 어린 눈으로 아이들을 붙잡고 아이들은 저항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과 복수의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장면은 끔찍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신화 속 불가능한 긴장감을 단 한 인물 속에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아름다움과 공포, 시와 폭력을 동시에 담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들라크루아의 천재성이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1863년 65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들라크루아의 분놀림과 색채, 드라마와 감정 표현은 19세기 후반의 마네, 르누아르, 반고, 세잔, 마티스, 그리고 피카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그의 작품에서 색채의 자유와 감정의 힘을 배웠고 현대 회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를 정의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고전주의와 현대 회화 사이를 잇는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정과 색채를 통해 인간의 경험과 역사를 기록했고 예술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